그 도장을 찍던 날 나는 내 손이 그렇게 떨릴 줄 몰랐다. 72살. 반백년을 살아온 이 손이 고작 종이 한 장 앞에서 떨고 있었다. 공증사무소의 형광등은 차갑게 밝았고 창밖으로는 11월의 바람이 은행나무 잎을 쓸어가고 있었다. 아들은 내 옆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어디에 서명하면 되는지 손가락으로 짚어주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미소를 짓고 있었는지 아닌지 나는 지금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때 나는 그 떨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늙어서 손이 떨리는 건지 감동인지 아니면 내 안에 어딘가가 무언가를 알아채고 있었던 건지. 서명을 마치고 도장을 찍는 순간 평생 내가 일구어온 것들이 아들의 이름 아래로 넘어갔다. 경기도 끝자락의 그 작은 땅 30년 된 아파트, 통장에 남아있던 노후 자금까지. 전부였다. 내 인생의 전부였다. 아들이 그날 저녁 식사를 사줬다. 갈비찜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면서 이상하게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도 웃었다. 잘했다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게 실수의 시작이었다. 나는 원래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12살 때였다. 그 이후로 나는 혼자였다.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남의 집 빨래를 받아서 했고 경비도 없던 시절에 재래시장에서 좌판을 벌이기도 했다. 무릎이 나빠진 것도 그때부터였다. 계단을 올라가다 멈추고 싶어질 때면 아들 얼굴을 생각하며 버텼다. 그것이 내 이유였다. 내 이유의 전부였다. 아들이 대학을 나왔고 직장을 잡았고 결혼을 했다. 나는 그 결혼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 차려입은 날이라고 생각했다. 속으로 울었다. 이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내가 살아온 세월이 저 아이 안에 있구나.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 살갑게 굴었다. 명절마다 왔고 아이가 태어나서는 가끔 나를 불러 손자를 봐달라고도 했다. 나는 그때 가장 행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개주고 손자를 재우고 그게 나의 쓸모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쓸모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건 재산을 넘긴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런데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2번, 3번. 나중에 문자가 왔다. 바빠서 못 받았다고. 이따 연락한다고. 그런데 그 이따가 오지 않았다. 그때는 그냥 넘겼다. 바쁜 사람이니까. 애도 있고 일도 있으니까.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처음으로 혼자 병원에 갔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 미룰 수가 없었다. 주사를 맞고 나오면서 버스 정류장에 한참 서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다. 내가 이렇게 혼자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낯설지 않았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혼자였던 것이다. 다만 재산이 있는 동안에는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변화는 천천히 왔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사실 꽤 빠른 속도였다. 명절이 되었다. 설날이었다. 나는 전날부터 전을 부쳤다. 동태전, 고기전, 호박전. 혼자 사는 집에서 혼자 부쳐서 큰 소쿠리에 담아두었다. 아들 가족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올 거라고 믿었다. 아침부터 현관 쪽을 자꾸 봤다. 오지 않았다. 점심이 되어서야 문자가 왔다. 처가에 갔다고. 올해는 거기서 보내게 됐다고.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그 문자를 읽고 전 소쿠리를 냉장고에 넣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냥 멍했다.
설날 오전의 그 고요함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전 냄새만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전 두어 장을 꺼내어 혼자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 다시 켰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그 화면의 빛이 방 안에서 혼자 깜빡이고 있었다는 것만. 그 이후로 나는 조금씩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아들 부부가 내 아파트를 팔고 새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다. 직접 말해주지 않았다. 내가 넘긴 아파트로 더 좋은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이름이 넘어갔으니 그것은 이제 아들의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건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함께 살거나 아니면 내 생활비 정도는 도와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주 연락은 해주거나 그런 것들이었다. 어떤 서류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 나는 그냥 믿었던 것이다.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해 겨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병원비가 부담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반년 후였다. 무릎 외에 혈압도 오르고 있었고 백내장 초기 진단도 받았다. 작은 약국에서 약을 탈 때마다 영수증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그것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다시 떨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떨림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어려워서 돌려서 말했다. 요즘 약값도 올랐고 나이가 드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러자 아들은 자기도 요즘 대출 이자가 부담이라고 했다. 집 산다고 무리한 게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기다려달라. 그 말이 한참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언제 기다리지 않은 적이 있었나. 남편이 죽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다리가 아파도 장을 보고 뜨거운 주방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세월 전부가 기다림이었는데 그 기다림의 끝에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진 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지만 내가 명확하게 인식한 건 어느 가을날이었다. 손자 생일이었다. 나는 백화점까지 버스 2번을 타고 가서 아이가 좋아한다는 로봇 장난감을 샀다. 돈이 아깝지 않았다. 손자 얼굴이 생각났으니까. 그 집에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며느리가 나왔다.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다. 문 앞에서 선물을 건네받았다. 고맙다는 말은 했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다. 반가움이 없었다. 바쁜 것 같으니 오래 있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나는 다시 계단을 내려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오래전에는 이 집에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개고 손자를 재웠는데 이제 나는 문 앞에서 선물을 놓고 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오면서 나는 울지 않았다. 울 힘도 없었던 것 같다. 그냥 걸었다. 발이 무거웠다. 11월의 길가에 낙엽이 쌓여 있었다. 그 무렵 나는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자식에게 집을 넘긴 뒤 요양원에 맡겨진 사람. 재산을 나눠줬더니 형제끼리 연락을 끊은 집.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져서 손자 얼굴을 못 보는 할머니.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나는 듣고 있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입을 열지는 않았다. 아직은 내 이야기를 남에게 말할 수 없었다. 자존심이 아니었다. 아직 믿고 싶었던 것이다. 내 아들은 다를 거라고. 이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그 믿음이 완전히 흔들린 건 겨울이 다시 왔을 때였다.
내가 쓰러졌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어지럼증이 와서 그대로 쓰러진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이웃 여자가 소리를 들었는지 문을 두드렸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병원에 혼자 갔다. 검사를 받았다. 큰 이상은 없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 누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알까? 그 생각이 무서웠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그 생각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쓰러졌다고 말했다. 아들의 목소리는 놀란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도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바쁘다고 했다. 크게 다치지 않았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그리고 진통제 잘 챙겨 먹으라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봤다. 오래 봤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한 게 몇 달째였다. 혼자서는 사다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조용히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정리가 아니었다.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정리였다. 작은 것부터 동네 노인복지관에 등록을 했다. 무릎이 아파도 걸어서 갔다. 거기서 작은 텃밭을 분양받았다. 봄이 오면 상추를 심을 수 있다고 했다. 영양사 선생님이 영양제를 챙겨주었다. 사회복지사 젊은 직원이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나는 그 전화가 처음에는 어색했다. 남이 챙겨주는 게 낯설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전화가 기다려졌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나를 걱정해준다는 것. 그것이 그때 내게는 작은 기적 같았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다. 가끔 연락이 왔다. 명절 즈음에는 문자가 왔다. 나는 답장을 했다. 짧게. 예전처럼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할 기회가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봄날 아들이 갑자기 왔다. 미리 연락 없이. 나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들 얼굴을 보고 잠깐 멈칫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았다. 눈밑이 어두웠다. 아들이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나는 물을 한 잔 가져다 줬다. 오래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말을 꺼냈다. 요즘 힘들다고. 회사도 그렇고 아내와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잘못했다는 그 말이 내가 오래 기다린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막상 듣고 나니 화가 나거나 울고 싶다는 감정보다 그냥 피곤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우리 두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나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괜찮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그런데 내가 와줘서 그건 고맙다고. 그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지금 나는 73이다. 복지관 텃밭에 상추가 자라고 있다. 아직 무릎이 아프고 백내장 수술도 올 가을에 예정되어 있다. 혼자 사는 건 여전히 혼자 사는 것이다. 달라진 건 없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그 혼자임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혼자일 때 나는 오롯이 나 자신이다. 남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도장을 찍던 날의 그 떨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안다. 그건 두려움이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나는 그때 그 두려움을 외면하고 싶었다. 아들을 믿고 싶었고 가족이라는 믿음 안에 있고 싶었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는 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내 마지막 시간들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상추가 다 자라면 복지관 선생님들과 나눠 먹을 생각이다.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도 잠이 든다. 그게 지금 내 행복이다.